F-16 jest dowódcą, a więc zdając się na... 단 9시간, F-16 전투기 파일럿이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할 때 소요되는 훈련 시간입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 지휘관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종사의 신속한 교육 훈련입니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막상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양성 비용이 들어간다는 통계처럼 조종사 관련 교육과 훈련은 한 나라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구스련지 전투기에서 최근 서방지 전투기로의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폴란드에게 있어 F-16과 F-35와 같은 미 로키드 마틴 계열 전투기들로 원활하게 전환해야 하는 과제는 공군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에 카이가 로키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한 FA-50은 폴란드 공군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닌 기체로 현재 모든 서방지 기체 가운데 F-16 및 F-35와 가장 높은 호환성을 지닌 전투기가 바로 FA-50이기 때문입니다. FA-50과 F-16은 무려 80%가량의 부품이 호환되고 각종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조종법도 동일하기에 매우 손쉬운 기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운용 유지 측면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죠. 폴란드 부안체코 국방부 장관은 늘 매치와 인터뷰에서 FA-50에 대해 로키드 마틴 계열 기체와 호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remier minister obrony Mariusz Błaszczak, dzień dobry panu. Dzień dobry. Panie ministrze, panie premierze, F-22 Raptor, super nowoczesne samoloty wracają do Polski. Mają zastąpić amerykańskie F-15. Proszę o szczegóły tej sprawy. To jest nasz program wynikający ze współpracy polsko-amerykańskiej, że nasze siły powietrzne otrzymują wsparcie w postaci właśnie samolotów wielozadaniowych amerykańskich. Piloci F-22 ćwiczą z naszymi pilotami F-16. Nasi piloci F-16 przygotowują się do tego, żeby już w przyszłym roku pilotować polskie F-35, że w tym roku MiGi zostaną zastąpione koreańskimi FA-50, no to mamy wtedy całą konstrukcję. FA-50 koreańskie też warto to zaznaczyć, zostały zaprojektowane zbudowała zarówno F-16, jak i F-35, jak i F-22, czyli Lockheed Martina. Chodzi o interoperacyjność, chodzi o taką bliską współpracę sił powietrznych. To już tak dla ciekawskich, te FA-50 koreańskie samoloty, czy można je do jakiegoś innego samolotu przyrównać, amerykańskiego? To jest jak F-16, jak F-15, jak Raptor? To jest taki mniejszy F-16. Nasi piloci mówią, że w zasadzie w 80% jest tożsamy FA-50 z F-16. To jest bardzo ważne, dlatego że ułatwia szkolenie, gdyż koreański samolot jest samolotem szkolno-bojowym, a więc też spowoduje, że będziemy więcej szkolić pilotów, a potrzebujemy większego szkolenia pilotów, więcej pilotów potrzebujemy, żeby byli wyszkoleni. 라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F-50에 대해 소개할 때 늘 빠지지 않는 말이 미 로키드 마틴 전투기와 상호 호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한국인이 듣기에 장점이 고작 미국 전투기와 호환이냐 라며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이는 폴란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폴란드의 현재 주력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 F-16 CD형 48대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36대의 F-35A가 연평균 5대 도착하여 폴란드 공군의 핵심 자산이 될 예정이죠. 폴란드가 F-35에 거는 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상 처음으로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것이며 예정대로 내년 인도받게 된다면 동유럽 국가 가운데 최초로 F-35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지성으로 F-35와 FA-50의 성능을 비교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에 더해 뛰어난 항정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전자전 수행 능력 등 통합 항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 1.6, 전투행동 반경은 1000km 이상입니다. 특히 레이더 피탄 면적인 ICS를 비교하면 사람은 1제곱미터, F-15와 F-16 전투기는 각각 25제곱미터, 5제곱미터인 반면 F-35는 0.005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적의 방공망에 몰래 진입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특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인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방공체계의 차이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미사일 S-300, S-400에는 항공기 요격에 특화된 L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미국의 방공체계 사드에는 X밴드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L밴드는 비교적 긴 파장을 갖고 있어 대기 중 낮은 감수를 가지며 이에 항공기를 감지하는 데 탁월하고 X밴드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 탄도탄 요격에 적합합니다. 즉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를 견제하고 미국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폴란드가 F-35A를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유럽 내 공중 판도는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36대의 F-35는 네덜란드 다음 유럽 2위이자 독일 공군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F-35를 조종할 파일럿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폴란드 공군 감사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M346 훈련기 12대의 평균 가동률이 2020년엔 47.3%,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56.4%에 그쳐 심각한 조종사 부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M346이 도입되어 첫 비행에 나선 것이 2019년 4월 16일로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세 기체의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지난 4월 폴란드 최초의 F-35 조종사가 될 예비 인력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미국행 출정식이 열렸는데 이들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F-16을 운용했던 파일럿들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조종사가 제때 배출되지 못한다면 F-16이나 F-35와 같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조종사가 없어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폴란드 사관학교의 교관들 수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인센티브로 인해 일반 항공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초 폴란드는 16대의 M346을 가지고 연간 12명의 조종사를 훈련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는 연 6명의 조종사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FA-50은 낮은 운용 유지비와 높은 가동률로 인해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F-35와의 호환성도 높으니 FA-50으로 첫 조종관을 잡은 훈련 생도들은 자연스럽게 기종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의 시간당 유지비는 $3,500, 약 460만원에 불과한데요. F-35A의 시간당 유지비는 $44,000, 약 5,800만원에 달하고 F-16은 $22,500, 한화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M346을 도입하기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대략 시간당 3천만원을 공중에 뿌리며 F-16으로 조종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무려 90%에 가까운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니 도입된 지 1년 만에 절반이 나가떨어진 M346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수치를 지녔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종사도 양성하면서 유사시 CAS, 공중전 지원, 항공경찰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체로는 FA-50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공군들은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는 천조국 미국이나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 중인 스웨덴 역시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연간 목표치에 150명 가까운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T-38 탈론에 사용된 엔진 수리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어 1일 훈련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 수가 제한되었고 차기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 T-7A가 각종 결함으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역시 조종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는 2022년 공중에서 전년 대비 1363시간 감소한 비행시간을 기록하였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업체 부족으로 인해 군사장비의 효율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배송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는 빠르고 정확한 납기 준수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비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F-35가 FA-50보다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뽕 튜브만 보는 한국인이 있다 해도 FA-50이 더 좋다고 주장하진 않을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F-35라 해도 결국 조종사가 없으면 비싼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폴란드는 조종사 양성, 서방 기체로의 전환, 퇴역기 전력 공백 대체라는 세 가지를 고려한 결과 FA-50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대체하는 게 아닌데 무장이 빈약하다고 비판하는 것들은 나중에 페라리로 와이프 운전 가르쳐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일부 폴란드 야당 및 지지자들이 한국 방산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FA-50을 비롯한 여러 한국산 무기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예상치도 못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숨겨진 대반전 오늘 리얼리즘이 공개하겠습니다. 렛츠기릿! 한국이 10일 만에 또다시 2대의 전투기를 보냈다. 세계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려 10일 만에 전투기를 생산하여 폴란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출고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지만 한국은 대당 700억짜리 전투기를 무려 10일 만에 2대나 인도해 준 것인데요. 지난 11월 5일 FA-50 2대를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 보잉 747-400F가 바르샤바 오케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FA-50은 9호기와 10호기로 올해 예정된 물량 12대 중 10대가 벌써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투기는 하역 후 트럭을 통해 민스크 마조비에스키에 있는 제23 전술 공군기지로 운반되어 조립 및 승인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마지막 물량 2대 역시 11월 내로 배송이 완료되어 조기 납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FA50 785기를 인도받은 지 10일 만으로 폴란드가 적어도 납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이 해외기지 사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이 파견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는 현재 70여 명의 카이 실무진들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숙련된 5명의 엔지니어들은 동체와 주익, 꼬리 날개가 각각 분리되어 도착한 FA50을 단 일주일 만에 조립하여 안정성능 테스트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폴란드 기술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괜히 국가번호 8위의 나라가 아닌 듯합니다. 카이는 폴란드와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1일 FA50 GF 2대를 약속대로 인도했으며 FA50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 후 사상 유례 없는 최단기간 출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빠른 납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폴란드 국민들의 FA50에 대해 특히 오해하는 부분을 보면 미들급인 미그 29만을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로서는 무장량과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폴란드 공군의 계획상 미그 29는 체급과 전투 성능 면에서 2024년에 도입된 F-35A로 대체하고 수호이 22와 M346의 대체로 FA50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미그 29가 퇴역하고 우크라이나로 이전되는 시기에 FA50의 초도 물량 인수 시점이 겹치게 되자 국방 정세에 발치하는 폴란드 국민들이 미그 29의 대체품으로 FA50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는 FA50의 납품이 너무 빨랐기에 생겨버린 오해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생산하고 있던 TA50을 바로 FA50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고, 현재 라인 증설 및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그 29에 비해 체급이 낮은 전투기라는 이유만으로 FA50은 억울하게 폴란드에서 까이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주력 병기들이 전반적으로 9세대에 머물러 있어 병기 전술 운용 개념을 다각도로 접근 및 체화할 환경이 없었고, 전투기, 잠수함, 항모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병기들을 운용한 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한이 짧았던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폴란드 시민들이 맹목적인 하이급 병기 추종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폴란드 아마추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사견이 적힌 블로그와 웹의 자료를 퍼나르는 SNS에 의존하는 대중들은 병기학이나 전략 개념이 미비하여 자신들이 보기에 최고의 기종이 아니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FA50을 비판하고 있고, 이를 폴란드 야당도 이용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부정적 사고에 휩싸인 네티즌들은 아무리 공군 전문가들이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여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것이죠. 최근 차기 폴란드 국방부 차관으로 유력한 야당 KO의 무로츠크는 FA50에 대해 날이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TV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유령의 항공기 48대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FA50은 현재 구체적인 사용 개념이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과 운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방공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했죠. 사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는 이유는 CAS 근접 항공 지원과 항공 경찰의 임무를 맡기고 또한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이었는데, 야당은 공대공 능력의 부족 문제를 핑계삼아 FA50을 구매한 여당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무르츠크의 지역구 자체가 FA50이 배치된 민스크이기도 하여 견제구를 던진 것이기도 하죠. 이에 현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푸아체크는 최근 자신의 SNS에 무르츠크를 향한 반박글을 썼는데요. 바로 필리핀에서 운용 중인 FA50이 공중 모의전에서 F-22A를 격추한 사실을 게재한 것입니다. 푸아체크는 미국이 필리핀 루손 섬에서 주관한 코프 썬더 23 훈련에서 폴란드가 구입한 기기와 유사한 구성의 FA50 전투기가 미국의 5세대 F-22 래터 전투기를 격파했고, 이는 F-50의 우수성을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F-22에 대한 기동 무장 제한이 있었던 모의전이고, 여기서 F-50이 F-22를 격추했다고 해서 F-22보다 더 우수한 기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50이 폴란드 야당이 비판할 만큼의 후진 기동성과 구린 공대공 능력을 지닌 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성 모의전이었지만 실제로 항공업계에서는 크게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계적인 항공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도 FA50이 F-22를 상대로 격추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To jest pierwszy temat. Natomiast z kontrowersji. Niepokoi mnie to, że kupujemy koreańskie armatohaubice, likwidując produkcję polskiej. Ale nie likwidujemy ich. Likwidujemy. To znaczy, to są ostatnie partie i na bazie tej armatohaubicy K9 koreańskiej ma zostać opracowana polska wersja tej armatohaubicy koreańskiej, czyli w przyszłości będzie produkowane coś, zmodyfikowana wersja K9, a nie Krab nasz, który ma wieże, działo, ma angielskie, podwozie koreańskie, ale bardzo dużo polskich rozwiązań. Ale pan jest, przepraszam, pan jest przekonany, że likwidujemy to? Bo z tego, co ja słyszałem z wypowiedzi premiera Mateusza Morawieckiego, to zdaje się Łabędy w tej chwili będą też produkowały Kraba. Bo zdaje się możliwości roczne produkcji Kraba jest około 60 sztuk. Być może nawet mniej było. Natomiast
sprawdzić to można, czy krab będzie likwidowany, czy nie. Na stronie, jeżeli nie zniknęły te wpisy dotyczące, na stronie internetowej Ministerstwa Obrony Narodowej, gdzie jest informacja dotycząca tego, ile Polska zamierza pozyskać armatohaubic koreańskich i jakie w przyszłości, jaka ma być armatohaubica docelowa. Tą docelową ma być spolonizowana wersja armatohaubicy koreańskiej K9, nie krab. I w związku z tym wiemy już, że docelowo to nie będzie krab i to mnie niepokoi. Teraz poruszył pan niezwykle ważną kwestię dotyczącą polskich zdolności produkcyjnych, armatohaubicy i innego sprzętu. No przecież w świetle wojny na Ukrainie wszystkie państwa zwiększają w sposób zasadniczy produkcję sprzętu i uzbrojenia, te, które posiadają potencjał do produkcji, bo się okazało, że sprzęt i uzbrojenie dosyć szybko i że bez utrzymania, bez odtwarzania zasobów nie da się w dłuższej perspektywie prowadzić wojny czy walki obronnej. I w związku z tym polski własny potencjał przemysłu obronnego jest tak samo ważny jak dobrze wyposażone siły zbrojne. Z tego względu też powinniśmy robić wszystko. Po pierwsze, jeżeli te zdolności produkcyjne, trzymajmy się tego, co pan redaktor powiedział, były na poziomie 60, to trzeba było zwiększać tę produkcję, podwoić. No dobra, i teraz też ja się opieram na tym, co mówi premier Morawiecki, tak? Czy co mówił minister Błaszczak, czy co mówił prezes Chwałek, czyli prezes PGZ-u, że Stalowa Wola swoje możliwości już ma na fulla wypracowane i dlatego jest to przenoszone do Łabęd, które dotychczas zajmowały się naprawą czy też modernizacją tych Wie pan, to jest taka moja wiedza, to jest wiedza medialna. Okej, jak tylko powiedzieć, że ja wiele miesięcy temu, kiedy nie było tych decyzji, stałem w Gliwicach przed zakładem i mówiłem o tym właśnie, jaka jest szansa w ogóle dla Bumaru, tak? Bo on był czy ciągle jest w bardzo trudnej sytuacji, a poza tym jak właśnie trzeba działać, by zwiększyć potencjał polskiego przemysłu. Powiem tak, te armatohaubice, krab, czołgi koreańskie i samoloty koreańskie kupujemy w dużej mierze z kredytu. Jeżeli chodzi o czołgi, nie mam tu większych uwag. Do tych koreańskich czy do Abramsów? Nie, do koreańskich. Mówię o tym pakiecie koreańskim. Natomiast jeżeli chodzi o armatohaubice, to zamiast z kredytu finansować nowe linie produkcyjne w Korei, bo tam też zwiększają potencjał, żeby wykonać dla Polski to zamówienie, zwiększają produkcję, zwiększają potencjał przemysłowy, to zamiast zaciągać kredyty wysoko oprocentowane bardzo, żeby finansować zwiększenie, te nowe linie produkcyjne w Korei, powinniśmy robić wszystko, żeby zbudować te nowe linie produkcyjne dla kraba w Polsce. Ten krab jest przykładem tego, jak trzeba było zadbać o polski przemysł, bo ten produkt był już nasz, własny, polski, sprawdzony, sprawdzał się w wojnie na Ukrainie. Większym i trudniejszym zadaniem będzie to, by przy zakupie tego sprzętu zachodniego, przy czym tu już w większości okazje zostały stracone, żeby przy zakupie tego sprzętu zachodniego zadbać o polski udział przemysłowy, bo jak powiedziałem, wojna na Ukrainie uczy nas, że bez własnego potencjału przemysłowego trudno tak naprawdę osiągnąć poziom zdolności do 한국과 폴란드 방산 계약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연 한국이 폴란드에 빠르게 납품이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보내다 빠른 납기가 증명되자 바로 말을 바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증명이 되었는가 라며 비판을 보냈고, 이에 여러 해외의 테스트 및 실전에서 증명이 되자 이제는 자국의 생산 역량이 저하가 되지 않냐며 또 다른 비판거리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이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서 한국산 무기가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현지의 국방 전략도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신문 폴리티코에 따르면 폴란드 차기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자인 토마스 시에모니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전 정권의 책임자들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를 지적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 로템과 체결한 K2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하였죠. 야당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K9, FA50, K2전차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거리 찾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FA50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준장이 극찬한 KGGB가 현재 태국이 운용 중인 F-16과 통합되어 우수한 성능을 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노박 준장이 폴스카 지브로노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FA50은 세 가지 항공 영역 가운데 제일 낮은 고도인 지상에서 고도 20,000피트까지 해서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 폴란드 공군은 FA50의 공대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노박 준장은 한국형 무기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표준 500파운드 MK82 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 활공 폭탄으로 70km에서 100km의 사거리를 지녔고 FA50은 이제 주야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원거리 무기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KGGB에 대한 해외 평가가 이번에 태국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태국 공군 사령관인 판팍티 파타나꿀 공군 참모총장은 로키드 마틴 F-16 파이팅 팔콘이 처음으로 LIG 넥스1의 KGGB를 통합하여 투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공군은 태국 공군의 우수한 기동 성능과 사격 정확도로 사거리 65km에 위치한 표적을 향해 KGGB를 발사하였고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했습니다. FA50의 공대지 능력과 사용 방안을 두고 폴란드 노박 준장 역시 시간당 비행 비용이 3만 달러에 달하는 F-35로 탱크를 파괴할 것인가라며 폴란드 공군에 딱 맞는 전투기가 FA50이라고 칭찬하였죠. 즉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안도 없이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오늘의 한 줄 평, 폴란드가 계약을 뒤집는 순간 인도네시아와 다를 바가 없다. 세계 최고의 전차로 꼽히는 K2 흑표 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한 폴란드. 1차 도입은 180대 가운데 2023년까지 납기가 약속된 28대의 K2 전차를 올 6월에 조기 인도해주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6일 K2 전차가 우선 배치된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 공식 SNS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흑표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제2시 바르토시체 기계화단 소속 군인들의 현장 사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차 제조국이 도입국에게 운용 교육을 실시하는 측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K2 전차의 첫 해외 수출 그리고 첫 해외 군인 대상 교육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한때 전차 강국으로 이름을 알렸던 유럽의 폴란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 전차 교육병 및 엔지니어 10명은 육군 기계학교에 입교했는데 이는 개교 이래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군사 무기를 수입하고 또 훈련을 지도받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25조 원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일부 네티즌들은 어떻게 유럽 국가가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의존할 수 있는가라는 선입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가운데 남한과 북한을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유럽인들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 폴란드 네티즌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폴란드는 한때 바르샤바 조약군 중에서 소련 다음으로 가는 제2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사강국이었고 윙드 후사르로 대표되는 기병 및 기갑부대는 동유럽을 넘어 유럽에서 제일 가는 최강의 군대로 이름을 떨쳤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나토군과 직접적으로 맞붙을 만큼의 강력한 육군력을 보유했으며 심지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차의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 모델이 있을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는데요. 폴란드 국산 전차 중 가장 유명한 전차는 PT-91 트바르디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이 진행되는데 말레이시아 수주전 당시 경쟁자가 한국의 K1M으로 폴란드 전차가 한국 전차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으니 현재 폴란드의 울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특히 폴란드는 PT-91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PL-01을 무려 2013년에 공개하였으며 당시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체득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 최전성기 당시 384대의 T-72M과 232대의 PT-91 트바르디, 235대의 레오파르트까지 도합 85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할 만큼 강력한 전차 부대를 구성하기도 하였죠. 그러니 이러한 전차 강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전차, 그것도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국의 전차, 심지어 한 차례의 수출도 성사된 적이 없는 그 전차를 무려 980대나 구입하기로 했으니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만 접한 폴란드 네티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여러 국방 전문가들과 실제 흑표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전차병들의 평가, 여기에 노르웨이가 진행한 성능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 전차 최신형 2A7 버전을 상대로 성능적 우위에 있다는 결과들을 접한 폴란드 네티즌들은 현재 K2 전차 도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있죠. 현재 외신들은 한국산 무기 덕분에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해외 매체 하이프앤하이퍼는 유럽 최강의 군대 탄생 폴란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유례없는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폴란드 전역을 지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얻은 것은 물론 미래에도 꾸준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첨단 무기 생산 라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지난해 자칫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크나큰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폴란드 현지 매체와 전문가 그리고 네티즌들은 한국과의 계약이 궁극적으로 좋은 계약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치우쳐 있던 수출 대상국이 이제 오세아니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에 외신들 역시 변방의 국가였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위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세계적인 방산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의 고드나서 기자는 한국 방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최신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빠른 납기도 가능하여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를 계약 체결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인도했다는 점, 여기에 자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생산 현지화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품질과 기술은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해외 제품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드나서 기자는 한국은 이제 수익성이 좋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155mm 포탄을 미국에 수출한 전례가 있고 차기 전술 훈련기, 차기 군함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로 올라와 있다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궤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에 현재 전 세계의 갈등과 긴장 상황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할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보도처럼 한국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70년 전 단 한 대의 자주포나 전차도 없어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가 이제는 도리어 미국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수출 품목은 바로 미 공군, 해군이 추진 중인 전술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의 카이 T-50A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미 해군의 UJTS에 관한 새로운 정보 제공 요청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미 해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일정,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성능 순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미 해군이 훈련기 납기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된 훈련기의 잦은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또한 미 공군 훈련기 도입 사업인 APT를 따낸 보잉의 T-7A가 각종 문제로 인한 상당한 납기 지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T-7A는 UJTS에도 제한되었지만 미 해군의 RFI에서는 사실상 일정을 강조하면서 T-7A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이라 봐도 무방하죠. 현재 미 공군과 해군은 모두 극심한 파일럿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G2사의 J85 엔진을 단 T-38C 탈론2Z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엔진의 노후화 및 결함으로 인해 훈련기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급감소하여 공군 조종사 양성 훈련 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해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생한 T-45 고스워크 엔진 파열 사태를 비롯해 2023년 T-45를 통해 훈련을 받은 조종사 비율은 겨우 71%, 역대 최저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잉의 T-7A의 납기는 기존 일정에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7일 내셔널 디펜스에 따르면 최근 정보회계 감사원 GAO 보고서에서 T-7A의 납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모든 디지털 엔지니어링,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급 접근 방식에 대한 초기 저율 생산 결정까지는 아직 수년이 더 남았으며, 특히 보잉은 세부 데이터의 3분의 1만 공군에 제공하면서 시험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횟수의 비행을 수행해야 하는 공군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은 시급한 상황인데 보잉 T-7A는 아직 개발조차 완성되지 못해 몇 년이 더 소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하니 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 해군 입장에서는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최대 600대에 달하는 대규모 수출이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을 통해 얻게 되는 막대한 규모의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소총 한자루도 생산하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에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한 것이죠. 한국 방위산업의 굴곡진 역사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 역사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실 방산업계는 그 특성상 민수사업과 달리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말하지만 방산업계만큼은 저조한 영업이익에도 아니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연구개발 생산이 진행되는데요. 김영우 전 병무청장은 방산기업들이 애국자라면서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군인 정신으로 업무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넥스원, 풍산과 같은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면 한 가지 꼭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죠. 공장 현장에도 사무실 내부에도 어딜 가나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자들이 회사를 다닌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나라의 안보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지난 8일 미국에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발송된 한 통의 편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재미교포 강춘강 여사로 편지 내용은 본인이 사후에 받게 될 개인연금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모두 ADD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기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이 자랑스러웠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국방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원본도 공개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종승 소장님께 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춘강입니다. 초대소장 신흥균 장군님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 공부한 후 24년간 특수아동평가와 카운셀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망 이후 받는 연금 100만 달러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방산발전을 위해서 증여할 예정입니다. 투명성이 중요하오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자를 통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텍스 아이디 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동생이 먼저 죽으면 제 조카가 유언 집행자에게 그들이 연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정보를 받은 뒤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저는 무궁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더 세계가 놀라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경심을 담아서 강춘강 올림. 오늘날 한국방산이 이룬 쾌거에는 강춘강 여사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1970년 ADD 창설에는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오는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50여 년간 지대지 미사일, K9 자주포, 잠수함, K2 전차, 단장 로켓 등의 핵심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 쾌거 뒤에도 ADD가 독자 구축한 기술들이 배경이 되었죠. 한국 방산을 폄하하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 방산 쾌거 이면을 보면 전쟁을 부추겨 이득을 취하고 분단의 아픔을 악용하여 세계 무기상이 되려 한다며 멀리서 보면 희극일진 몰라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살기 위해 개발했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이 같은 아픔을 또 겪지 않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힘이 없는 평화는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다. 최근 한국의 명품 경전투기인 F-50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산 무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능과 납기 부분에서 그 실력이 증명되어 외신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5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FA-50 9호기 10호기가 인도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이는 7, 8호기가 도착한 지 단 10일 만에 이루어진 추가 배송이었습니다. 근데 FA-50 월 2대 생산 아니었나요? 어케한겨? 세계적인 한국 매체 에비에이션 온라인은 폴란드 공군은 이미 10대 FA-50을 보유했다며 계약이 체결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카이는 매우 빠른 납기를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2대 역시 연말 이전에 폴란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FA-50의 성능에 대해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 미 F-21을 상대로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건 또 어케한겨? 한국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필리핀 공군의 FA-50이 F-21을 격추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실제 전장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관점에서 볼 때에 필리핀 조종사와 FA-50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최근 FA-50을 도입한 폴란드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유독 FA-50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왔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성능과 무장이 빈약한 훈련용 기체라고 폄하한 바 있죠.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국방 지식을 지닌 부하체크 국방부 장관이나 이리네우스 노박 공군준장이 줄곧 F-50은 전투가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라며 F-50이 지닌 높은 전투 성능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쉽사리 여론은 뒤바뀌지 않았던 차에 F-22와의 공중전 격추 소식이 폴란드에 전해지자 점차 반응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는 지난 4일 F-52 F-22 랩터를 격추했나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Filipiński FA-50PH zdołał zajść amerykański myśliwiec piątej generacji F-22 od tylnej półsfery.
a następnie uzyskał na nim namiar umożliwiający wystrzelenie w niego pocisk powietrze-powietrze naprowadzany termolokacyjnie. Tymczasem FA-50PH w wersji podobnej do przybywających właśnie do Polski samolotów FA-50GF Gap Filler albo koreańskiej wersji Block 10. Są za to maszyny o bardzo skromnych możliwościach prowadzenia walki powietrznej. Wyłącznie pociski powietrze-powietrze krótkiego zasięgu AIM-9 Sidewinder starszych wersji L i M plus działko lotnicze. Oznacza to, że w walce powietrznej z posiadającym rakiety powietrze-powietrze średniego zasięgu F-22 FA-50 musiałby na początku w ogóle podejść do przeciwnika. Musiałby przetrwać odpalenie w niego kilku pocisków AIM-120 MRAM, co jest niemal nieprawdopodobne. Następnie FA-50 musiałby jeszcze stoczyć walkę na krótkim dystansie, na którym F-22 nadal miałby przewagę z uwagi na swoją wysoką manewrowość, potęgę układu napędowego, której mniejsza maszyna znalazłaby się na ogonie samolotu amerykańskiego, mogłoby dojść na przykład w sytuacji, kiedy na niebie byłoby wielu przeciwników i po wymianie pierwszych salw pocisków doszłoby na niebie do swego rodzaju chaosu, szczególnie gdyby FA-50 znajdowały się po stronie posiadającej przewagę liczebną. W tym konkretnym przypadku jednak wydaje się, że do zestrzelenia mogło dojść w wyniku przeprowadzania scenariusza na korzyść FA-50. Walka odbywała się więc prawdopodobnie od początku na małym dystansie, to znaczy w zasięgu pocisków termolokacyjnych. Możliwe też, że pilot amerykański początkowo miał mieć przeciwnika za sobą i ćwiczyć manewry unikowe, co mu się po prostu nie udało. Tak czy inaczej, sukces filipińskiego pilota to coś, co warto odnotować, a z pewnością jest to coś, o czym niezwykle skromne siły powietrzne Filipin będą mówiły jeszcze bardzo długo. FA-50PH to dzisiaj bowiem najlepszy z filipińskich samolotów bojowych, ale nawet ich jest dzisiaj raptem 12 egzemplarzy, które wchodzą w skład pojedynczej eskadry. 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드디어 바른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FA-50의 성공은 비록 준비된 시나리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최악의 구매라고 불리며 자칭 전문가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FA-50은 폴란드 정치 전쟁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구조, 특히 PL 구성과 향후 추가 현대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해당 댓글에 디펜스 입사의 좋아요가 눌렸습니다. 또 다른 폴란드 네티즌 역시 좋은 반응입니다. FA-50은 랩터를 날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쇼파 씨가 말한 것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우리는 중국 수호 27과 태국 그리펜 간의 오래된 훈련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작은 그리펜은 중거리 미사일을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었고 이론적으로 약한 레이더는 더 나은 레이더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 수호 27을 탐지했습니다. FA-50GF는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순 없지만 FA-50PL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도 탑재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네티즌들 역시 국뽕에 들떠 심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FA-50이 우수한 기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독자 30만의 해외 군사 채널 샌드박스가 올린 F-22가 값싼 어택 제트기에 공중전에서 패했다고?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필리핀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필리핀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국뽕러들조차도 랩터가 핸디캡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F-22를 이겼다고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ROE는 FA-50을 위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22는 어떤 설정에 관계없이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네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우수한 F-22는 의도적으로 핸디캡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훈련의 목적은 필리핀 조종사들의 공중전 기술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FA-50이 공중전에서 만만치 않다는 사실도 안심이 됩니다. T-50을 기반으로 하지만 전체 플랫폼은 공중전에서 입증된 F-16에서 파생된 기체이죠. 라고 했습니다. 한편 FA-50이 지닌 우수한 장점, 즉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 그리고 검증된 안정성이 주목받으면서 차기 대규모 잠재 수출 가능성도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과 필리핀 F-5 전투기 교체 사업인데요. 우선 현재 미국 훈련기 사업에는 미 공군 ATT 프로그램에 TF-50, 미 해군 UJTS 프로그램, TSA 프로그램에 T-50A가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라이벌로 보잉의 T-7A가 있죠. 먼저 진행된 TX 사업에서는 보잉의 T-7
T-7A가 수주를 따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몰락 직전에 보잉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기 위한 미 정부의 지원 성격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당초 보잉은 디지털 전체 모형 제작, 유체역학 시뮬레이션과 같은 컴퓨터 기술을 적용해 가격과 납기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이러한 혁신은 점차 불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윙락, 사출 저서, 개발 지원 손실, 시제기 부품 동류 전환, 고바 등각 문제, 엔지니어 부족, 납기 지원 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특히 지난 10월 27일 미 군사 매체 내셔널 디펜스 매거진에 따르면 보잉이 공군의 최초의 T-7A를 인도했지만 납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최근 정부 보고서에서 T-7A가 여전히 장기간 지원으로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보잉은 500번의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고, 심지어 GAO 보고서에서는 보잉이 예상되는 유지 데이터의 3분의 1만 공군에 제공했기에 시험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횟수의 비행을 수행하는 공군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허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저율 초기 생산일을 2026년 2월로 설정했는데, 이는 2017년 초기 생산일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나야 APT 항공기를 훈련기에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를 도입했더라면 벌써 모든 수량을 인도받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이에 더 이상 미 공군과 해군은 보잉을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구형 훈련기 엔진 문제가 극심하여 미 공군과 해군, 조종사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G 에어로스페이스 J-85 터보제트에 의해 구동되는 노후된 T-38C 탈론2 Z 훈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J-85 문제로 인해 T-38C의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공군 훈련 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해군의 경우 오래된 T-45 고스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압축기 블레이드가 엔진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에는 T-45 훈련을 받은 조종사 비율이 전체의 71%밖에 되지 못하였죠.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즉 남은 미 공군 해군 훈련기 수준은 카이와 로키드 마틴의 T-50A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필리핀 역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의 요구 조건을 변경했는데, 이 변경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체는 오직 F-50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기존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기로 거의 확정시되었으나 최근 36대 구매로 변경하면서 최대 공급 수량이 딱 12대 뿐이었던 사브는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F-16 바이퍼와 F-50 개량형이나 필리핀 공군의 한정된 예산 안에서 3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F-50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왜 필리핀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수량을 갑작스럽게 바꾸었을까요? 이는 최근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필리핀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와 중국 공군을 상대하기 위해 필리핀은 미국과 밀착 관계를 추진하였고, 이에 자국 내 군사기지 4곳을 미국에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5개였던 미군 기지는 9개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5개 미군 기지 중 4곳이 전부 공군 기지였으며 이번에 4개의 신규 기지 역시 모두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 공군의 첨단 전투기 자산들이 필리핀 내에 주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필리핀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 공군의 첨단 전투기들과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리고 미 공군 첨단 전투기들의 임무를 지원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4세대 또는 4.5세대 기체가 최소 36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F-50 블록 20 단자형 전투기가 딱 적합한 것이죠. 이에 블록 20이라는 개량을 통해 우수한 BVR 능력과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추면서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F-22, F-16과 100% 상호 운용할 수 있는 F-50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필리핀 최대 군사 포털 맥스 디펜스 역시 10월 30일 게시글을 통해 F-50 블록 20은 F-16 바이퍼 및 F-35 라이트닝 2와 같은 최신 전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기술인 자동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이 포함되고 KF-21 보라매와 유사한 LAD를 활용한 올 디지털 조종석이 제한된다며, 이밖에 A사 레이더,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중구뷰, 추가 연료 탱크를 갖춘 단자형 F-50은 필리핀과 같이 자금이 제한된 국가에서 작지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리틀 F-16 바이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개의 미군 기지가 전국토에 퍼져 있는 필리핀은 자국 공군도 전체 영토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량의 전투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F-50이 딱인 상황이죠. 딱 좋아! 오늘의 한줄평, F-50 무시하는 국가 특징, F-50 같은 전투기 못 만듦,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 지난해 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었습니다. 4만 달러짜리 대전차 미사일 한 발로 수십 배 가격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니 가성비 차원에서도 전차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가 나올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전차의 시대가 도래하기라도 한 것 마냥 현재 전 세계는 전차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의 졸속 운용이 문제였죠. 전차 무용론이 대두된 책임 중 9할은 러시아의 전체 전술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또 군사적 대치 중인 모든 국가들에게 전차는 최고의 지상전 화력 체계로 여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전차의 시대는 애초에 끝난 적이 없었죠. 강력한 포와 두꺼운 방어장갑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하며 질주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 지상전의 황제 전차는 전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지난 5일 이스라엘군이 주력 전차 메르카바를 앞세워 본격적인 지상전의 포문을 열면서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차 부대는 투입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하마스의 시설 2,500여 곳을 타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차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미국이 약속한 모든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걸프전에서 미군의 바그다드 진입을 지휘했던 미 중부군 사령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M1 에이브람스와 같은 주력 전차는 다른 모든 전력 요소들을 구축하는 중심이 된다. 전쟁에는 보병을 태우는 장갑차, 포병, 항공대, 공병대, 전자전 부대, 드론 등 많은 전력이 투입되는데 이건 모두 전장의 결정적 위치에 전차를 갖다 놓기 위함이고 또 잠재적 위험 요소들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지상전에서는 전차가 핵심이다. 대전차 화기로 무장한 상대 보병의 접근을 막고 지뢰 등 장애물들을 잘 치우는 등의 준비를 잘하면 주력 전차의 강력한 120mm 포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받은 31대의 에이브람스가 전장에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원해준 시기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자국 내 훈련 증가로 인해 에이브람스의 우크라이나 인도를 연기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에이브람스 전차가 11월이 다 되었어야 도착했습니다. 이 시기는 공포의 라스푸티차가 발생하는 때이죠. 라스푸티차는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11월이 되면 땅이 진흙으로 변하여 통행이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내리다 보면 흙이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마치 곤죽처럼 변하여 늪이 되고 어지간한 차량은 감히 지나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겨울이 되어 땅이 얼어붙을 때까지 지속되죠.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현상이 전쟁 시에는 수렁이 빠지게 되는 덫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역시 방어에만 몰두하지 않고 거점 탈환을 위해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차 일반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외신들 역시 에이브람스의 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미국 에이브람스 험난한 진흙 시즌을 두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M1A2 전차는 성능이 입증된 우수한 전차이지만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하였고 불가리아 밀리터리 역시 미국 M1A1 에이브람스의 우크라이나군 인도 지원은 생각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흙으로 인해 코넷 대전차 미사일의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대표적인 중전차로 불리는 미국 에이브람스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각각 67톤, 68톤에 달하는 높은 중량과 토션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해 진흙에서의 기동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미 육군은 지난 9월 7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에이브람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일체 폐기하고 보다 기동성에 초점을 둔 낮은 중량의 M1 E3 에이브람스 전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M1 E3 전차는 APS 능동방어 체계, 복합장갑 60톤의 중량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 현대 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K2PL과 흡사한 기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이 그동안 추구한 선택과 방향이 맞았다는 것이죠. K2 블랙팬서 전차는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험지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갖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또 한국에는 유네스코에서도 지정한 전세계 최대 면적의 갯벌이 있고 잼버리도 있죠. 이를 위해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와 같은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면서도 중량은 55톤에 불과하여 세계 최고의 톤당 마력비 27.3 홀스파워 퍼 톤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현수 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용해 현수 장치 보기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체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보기륜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전장에서 모글이 효율이 있겠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와 ISU가 접목되어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이로써 주행 중 접지하는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진흙과 같은 험지 돌파 능력을 크게 향상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은 물론 진동을 억제해 승차감을 향상시켜 승무원들의 전투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장치는 K계열 궤도형 차량에는 몽땅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보병 전투차에도 쓰이는 곳이 바로 한국 육군입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는데요. 노베 무야스토 나트피리차에 본부를 둔 제8 보병사단이 새롭게 창설되었는데 사단 내에는 3개의 기계화 여단, 1개의 기갑여단, 포병, 군수, 대공, 지휘, 정찰대대가 포함되었고 이처럼 명색의 보병사단이지만 부알차크 국방부 장관이 들고 있는 팜플렛의 대표 사진에는 K2 전차가 홀로 떡하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K2 전차나 K9 차주포와 같은 K계열 무기가 북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마주한 지역에 배치된 것과 달리 이번 제8 보병사단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인근인 남부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폴란드 육군은 북남부의 다른 지형적 조건을 고려해 K무기는 험지가 많은 마주리아 바르미 지역에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와 레오파르트는 비교적 평야지대인 남부 지역에 배치되어 왔었는데 폴란드는 K2 전차를 이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어디든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통한다. 실제로 한국산 무기는 영하 40도의 노르웨이, 영상 60도의 UAE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영방송 TVP는 총선 이후 폴란드 야당은 한국과 맺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축소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도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깨달은 교훈에서 할 수 있듯 국방력 강화만이 폴란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Amerykański sekretarz stanu z misją powstrzymania walk na Bliskim Wschodzie, sekretarz generalny NATO przypomina, że konflikt między Izraelem a Hamasem nie może przysłonić wojny na Ukrainie. Rosja ma apetyt na więcej, niezmiennie podkreśla sojusz. Dlatego Polska inwestuje w armię. Małgorzata Gałka. Nocny ostrzał Odessy uszkodził portową infrastrukturę i zniszczył Muzeum Sztuki. Chociaż Ukraina i tak strąciła kilkanaście rosyjskich dronów. To obrona nieba w praktyce. Nowoczesny system obrony własnego nieba od kilku lat buduje Polska. Dziwię się dzisiaj, że ktoś mówi, że to są rzeczy nieracjonalne, niepotrzebne i dzisiaj mamy za naszą wschodnią granicą regularną wojnę. My musimy być przygotowani. W Polsce są już m.in. amerykańskie Patrioty i Abramsy, są koreańskie czołgi K2. Właśnie doleciały kolejne myśliwce FA-50. Sprzęt koreański, jak i sprzęt amerykański mają jedną potężną zaletę. Są ze sobą kompatybilne. Polska wyda w tym roku rekordowe 4% PKB na obronność, najwięcej ze wszystkich państw NATO. Nie wszystkim się to podoba. Hajmarsów 500, polskich Krabów 120, koreańskich armatohaubic 600. Przecież nie ma armii świata, która by tego tyle miała. Po co? Odpowiedzi na pytanie byłego wiceministra obrony nie trzeba szukać na Ukrainie. Także szef niemieckiego resortu obrony mówi już głośno. Niektóre z umów, mówię z całą odpowiedzialnością, może trzeba będzie, ale zerwać. To już jeden z potencjalnych kandydatów opozycji na szefa MON. Inny podważa zasadność 300-tysięcznej armii i tworzenie kolejnych jednostek. Nie ma ukompletowanej 4., 5. dywizji, on dziś ogłasza 6. Jeżeli ktoś nie realizuje tych fundamentalnych rzeczy, no to nie wiem, to jest sabotaż albo głupota. NATO Rosję nazywa agresorem. Uruchomiło też regionalne plany obronne. W planach eurokratów jest natomiast utworzenie unijnej armii, a ta zmiana w traktatach uderzy w NATO i w państwa członkowskie. Już nie tylko wojna w Ukrainie, rosyjska agresja, ale także to, co się dzieje na Bliskim Wschodzie, wyraźnie pokazuje, że po prostu trzeba dzisiaj mocno postawić na bezpieczeństwo. Dowództwo unijnej armii miałoby znajdować się w Brukseli, ale rozkazy, także te dotyczące ochrony wschodniej granicy, prawdopodobnie płynęłyby z Niemiec. Małgorzata Gałka, Wiadomości.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ISU 서스펜션이 주목받고 있듯 이제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역시 국산화가 진행되어 차기 K2PL에 한국형 파워팩이 제한되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아덱스 2023에서 S&T 다이내믹스는 폴란드의 K-파워팩 수출을 타진하였습니다. 폴란드 맞춤형 무기 차량 K2PL의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길 바라며 강점을 어필했는데요. 이전까지 K2 전차 파워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이에 반쪽짜리 심장이라는 오명도 있었죠. 이 때문에 독일이 반대하면 수출을 타진하기 어려웠고 또한 독일산 변속기가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납기 일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한국형 변속기의 품질은 이미 튀르키예에서 검증받았고 수출길도 열린 상태입니다. 디펜스 터키에 따르면 2022년 5월 11일 튀르키예 방산 회장인 이스마일 데미르는 한국산 엔진이 알타이 전차 프로토타입에 통합되어 진행 중인 테스트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튀르키예가 요구한 품질 수준은 약 3,500km 무결함이었습니다. 5년 전 한국군 요구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을 당시 한국형 변속기는 7,110km 무결함 성능을 보였고 이에 이번 튀르키예 성능 시험은 아주 가볍게 통과한 것이죠. 방사청이 요구했던 국내 품질 수준은 320시간 동안 9,600km 무결함으로 사실상 공학적으로는 무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대략 20년 동안 고장이 없어야 하는 품질 수준인데요. 7,110km 무결함 성능 역시 15년 정도는 고장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독일산 변속기는 무시험으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K2 전차의 4차 양산이 확정되었고 변속기 성능 테스트가 통과하면서 이번엔 탑재가 유력해 보입니다. 한국형 파워팩이 폴란드로도 수출되면 폴란드의 820대 PL 버전 출고가 더욱 빨라질 것이고 후속 지원 역시 독일산 변속기 납기 일정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이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의 K계열 궤도형 차량에 탑재된 국산 서스펜션이 초기 개발할 당시만 해도 많은 의문을 낳았지만 현재 수출과 실전에서 게임 체인저 효과를 보고 있듯 한국형 파워팩 역시 국산화를 통해 미래의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국방의 핵심은 국산화이고 국산화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보고 있나 카이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해냈습니다. 미루고 미뤄온 KF-21 분담금 미납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역시 해낼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방사청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인이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총 1조 3,344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지만 현재까지 2,783억 원만 납부해 총 1조 561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가운데 1조 561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공동개발국으로서 합당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KF-21의 유일한 단점으로 꼽히는 인리 국기는 정말 볼 때마다 사람의 인내심을 극한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돈 없는 행동의 하이라이트는 단순히 사업 분담금 미납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던 인리는 KF-21과 동급의 외상기체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는데요. 작년 2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입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올해 8월엔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 계약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1조 5천 루피아 하나 1,261억 원 상당의 KF-21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납금의 10%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한국과 KF-21 관련 계속 협력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인데요. 데디 락스모노 국방부 제1원수 국방기술산업국장은 KF-21을 통해 국내 방산산업도 살아날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에서 생산될 때마다 날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되게 되는데 PT 디르간타라 인도네시아에는 경납고 제조센터 등 여러 시설도 건설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안 하지 고작 1,261억 원으로 밀당짓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왜 갑자기 KF-21을 포기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기로 한 F-15EX의 제조사 보잉의 충격적인 발표 때문입니다. 한국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최근 USAF 계약에서 F-15EX의 가격이 F-35A를 추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미 공군은 보잉 F-15EX 전투기 48대에 39억 달러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는 스텔스 전투기 F-35A보다 더 높은 대당 비용입니다. F-15EX는 현대화된 센서, 통신 및 전자장비를 갖춘 전투기이지만 내부 무장창 부재 및 외형에 따른 스텔스 성능의 한계로 인해 4.5세대 대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보다 비싸다는데 미국 의회 의원들은 또 보잉 살리기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비싼 가격에 인도네시아는 F-15EX 24대에 대한 도입 계약을 고민하게 되었고 KF-21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연명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싫어해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KF-21을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리 매체 데틱은 차기 대선 주자 프라보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 되도록 많은 수의 국방물자 계약 체결이 자신의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 트리뷴 뉴스에 따르면 현재 프라보 수비안토는 PDI-당의 간제라 프라노어와의 경쟁에서 10.1% 앞서고 있으며 이는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방 분야를 아세안 1위로 발전시킨 것이 작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많은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KF-21의 도입이 프라보어가 생각하는
자신의 대선 일정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어야 하며 브라보의 당선 이후 KF-21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이를 자신의 지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국가의 지대한 안보 문제가 한 명의 몰상식한 인간으로 인해 좌우되는 꼴인 것이죠.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는 좋은 떡밥도 얹어졌습니다. 바로 카이다에서 발표한 KF-21 사업 잠정 결론에서 기체의 기술적 미성숙으로 인해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국 연구기관에서도 KF-21의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 인니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일정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다는 KF-X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고 방해해왔으며 한반도 전장에는 전자전 지원기가 필요 없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과연 전문가라는 이들이 정녕 미래 전장을 내다보는 식견을 갖춘 것인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카이다는 현재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 중인 KF-21에 대해 기술적 미성숙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덱스 2013에서 화려한 공중기동까지 선보였던 KF-21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외신들은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아덱스 2023에서 KF-21 시제기는 고속으로 비행 후 급상승 기동을 선보였고 롤링 배면 비행 등을 선보였다.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의미만큼은 분명했다. 14개월 전 초도 비행 이후 출격 횟수가 300회에 불과한 신생항공기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에서 깜짝 스턴트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내었다. 정 공군 참모차장이자 카이의 대표이사인 강구영 카이 대표는 이제서야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나라의 군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에비에이션 위크 기자들에게 말했다. 카이는 성숙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카이 수석 엔지니어 이이루는 로키드 마틴 F-22에서 영감을 받은 캐러트 빗구, 육각형 노즐 및 기울어진 수직꼬리를 갖춘 KF-21을 설계했고 등각 전자전 안테나를 기체에 직주하는 대신 고대역 및 저대역 주파수 범위를 위해 돌출된 블리스터 페어링으로 설계가 되었다. 또한 중앙 동치에 있는 7개의 구조적 격벽은 5만 톤 프레스로 단조되어 기존 대비 더 진보된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비용과 무게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한국군은 EMD 3단계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 무장창과 같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스텔스 구성을 적용할 것이다. 만약 이 3단계가 성공하면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전망은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 사이 한국은 1단계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외에 새로운 개발 파트너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KF-21을 두고 기술적 미완성을 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행시험 중 어떠한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개발되어 왔기에 더더욱 그러하죠.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력을 갖춘 미국 업체들조차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데 현재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 승리자인 세계 2위 방산업체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윙락과 사출 자석 문제를 겪고 있어 일정이 무려 10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 공군이 사용할 예정인 KF-21은 일정 지연은커녕 운영 인증을 받고 생산 일정을 앞당길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대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린 미 로키드 마틴의 F-35 스텔스기 역시 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랑곳 않고 꾸준히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에어앤스페이스포스는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체 F-35 함대의 임무 수행 가능률은 고작 55%로 목표인 90%에 비해 한참 낮았으며 유지관리 문제와 부품 부족 및 결함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F-35의 평균 수리 기간은 141일이며 목표는 60일에서 90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발생한 68개의 핵심 결함 중 44개만을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며 국방부는 GAO 조사관에게 2027년까지 68개를 모두 수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즉 수십만 개의 부품과 장비들이 통합되는 최첨단 전투기에 있어서 언제나 결함은 늘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꾸준히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카이다는 아직 개발이 완성조차 되지 않은 KF-21을 두고도 기술적 미완성이란 이유를 들며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적 미성숙, 사업 전망 이런 걸 다 떠나서 KF-21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것보다 분명하고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이는 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찰스 브라운은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4.5세대 혹은 5세대 마이너스 전투기를 검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형 전투기는 F-16을 개량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제작될 것으로 이는 비스텔스 전투기와의 작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F-35를 계속 구매하는 대신 새로운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비록 F-35의 기체 가격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F-35의 시간당 유지 비용은 44,000달러, 하나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F-16 바이퍼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5세대 전투기의 전투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 부분에서는 취약한데요. 이에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도 갖추면서도 운용 유지 비용도 적고 다양한 무장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 즉 KF-21과 유사한 기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카이가 생각했던 4.5세대 KF-21이 5세대 그리고 6세대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은 옳았던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처럼 분명하다면 지금은 KF-21의 날개를 꺾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꺾일 수 있는 날개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주고 지탱해줘야 할 때이죠. 위대한 역사에는 늘 굴곡진 역사가 동반된다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의 원동력을 해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이 KF-21을 비방하여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발언 하나하나 신중해야겠죠. 오늘의 한 줄 평, 카이다의 적은 카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